안녕하세요. 요즘 되는 일이 너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혼자 속으로 물들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에 사연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곧 40대가 되는데 주변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자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릴 때 부모님의 충고를 들을 때가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막연한 삶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어디선가 막아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뛰쳐나가려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조금씩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외동딸이고 아버지는요. 성형외과 의사인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큰 기대를 받았고 두 분의 부모님 모두가 저에게 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 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던데 신이 나서 더 많은 것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기에 그와 같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영어, 중국어, 바이올린, 수영, 수학, 토론, 그리고 스케이팅까지 수업은 척척 해냈습니다. 부모님 대신에 제 학습 일정을 관리해주는 개인 선생님이 따로 계셨을 정도로 사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강의도 있었고 수준에 맞춰 단계가 올라가면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는 것을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도 뿌듯했고요. 살던 아파트에는 단짝 친구가 없었지만 학원이나 센터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놀려고 시간에 맞춰 가기도 했죠. 부모님은 제가 잘 되길 바래서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셨겠지만 어릴 적을 회상하게 되니 딱히 자랑할 만한 어린 시절은 아니구나 싶은 씁쓸한 생각도 들어요. 외동이 아니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해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두 분의 과한 집착이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되었으니까요. 다른 자식이 있었다면 그와 나눌 수 있었겠지만 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자신이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한 명은 있다. 자신은 나와 같이 겪은 적이 없지만 어린 시절을 회상해봤을 때 행복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추억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한 생일 파티나 빵 먹고 나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던 일들은 전혀 없었다. 물론 학원 친구들은 있었고 엄마가 소개시켜준 친구도 있었지만 그들과는 단지 함께 놀 뿐이었다. 감정을 공유하거나 서로의 추억을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참으로 인색하고 딱딱한 어린 시절이었다. 국민학교 때는 그래도 엄마 입맛에 맞게 잘 다녔던 것 같다.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고 테스트도 자주 봤지만 저는 어려움 없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엄마는 뿌듯해했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전부였어요. 공부만으로 성공을 매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전부였어요. 중학교는 국제중학교로 진학했어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전국에 몇 개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입학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성적이 좋아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학교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 지냈고 고등학교도 국제고를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학창 시절을 집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님과의 교류가 크게 없었어요. 두 분 다 바쁘셨고 저도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쁘던데요. 가족이란 이름만 있을 뿐 추억을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저도 독립적인 성향이라서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지연이 이상해요. 수연아,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선생님? 숨을 못 쉬겠어요. 얘들아, 구급차 좀 부를래요? 구급차, 수업 시간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겼어요. 가슴에 통증도 느껴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옆에 선 선생님이 자꾸 대화를 시켰어요. 대답을 하던 중에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곁에는 엄마가 계셨다.
심각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계셨어요. 엄마, 언제 왔어? 좀 전에 학교에서 연락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어? 그냥 시험 기간이잖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잠을 좀 못 자고 있어.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나 이상 있는 거야?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그럼 스트레스 그런 것 같대. 오늘은 링거 맞고 병원에서 쉬었다가 내일 퇴원하자. 응, 걱정스러운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시험 때문에 다시 긴장이 됐다.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암기도 되지 않고 책상에 앉으면 식은땀이 흘렀어요. 입맛도 없어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으면서 지냈어요. 이상한 증상들은 벌써 있었지만 스트레스 온개기니 하며 넘겼는데 결국 학교에서 쓰러진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엄마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공감해주기보다는 정신력이 약하니 어쩌니, 총명탕을 더 먹여야 한다니, 만다니 그런 얘기들만 하실 게 뻔해요. 병원을 퇴원했지만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책상에 앉을 수조차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조차 없었어요. 결국에는 수업 중에 발작을 일으켜 그런 제 상태를 부모님께서 보셔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지만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과를 얻었고 모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나왔어요. 입에서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걸 친구들이 다 봤다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학교 자체가 싫었어요. 제가 방 안에만 들어가 있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학년을 맞아 겨울 어느 날 자퇴를 결심했어요. 당연히 명문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던 부모님은 얼마나 좌절하셨을까요? 고등학교 졸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안타까우시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어요. 기대에 맞추기 전에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당장 숨이 턱끝에 달려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마치 제 몸이 물에 빠져 코끝에 물이 찰랑찰랑 숨이 막힐 듯한 상태였고 여차하면 다 포기하고 물에 가라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힘이 들었지만 다행히 내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극한 스트레스는 다른 식으로 분출이 됐죠. 나를 억누르는 갑갑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건 막 살자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엄마의 한숨이 날로 깊어질 때 저는 사람들과 왕래를 끊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온라인 친구들과 친해져 있었어요. 낮에는 종일 자고 밤에 깨어나 컴퓨터를 켜고 지냈죠. 게임상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사귀었어요.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편안했어요. 인터넷에서 만날 뿐인 친구를 직접 만나고 싶어서 부모님이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집을 나갔어요. 거리가 꽤 먼 곳에 사는 친구였는데 택시를 타고 만났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무모하게 행동했죠. 다행히 이상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와 같이 그 친구도 우울증에 비슷한 공황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이었고 같은 나이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만나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곤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겨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가밥을 마실 수 없어서 엄마께 들키게 되었고 두 분께서는 제 걱정을 했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엄마의 감시가 시작되자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부모님의 감시를 받아야 하나 불만이 터져버렸어요. 난 독립하려 해요.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뭐, 내가 뭐라고? 나가 산다고요. 나도 이제 20살인데 혼자 살아도 되잖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야. 마. 내가 어떻게 혼자 산다는 거냐? 왜 안 돼? 나 망가지는 거 다 봤으면서. 아직도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뭐라고? 나 할 만큼 했잖아.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10수년은 사라졌잖아. 내 맘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이 녀석이 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다. 저는 고함을 지르며 분노에 참지 못한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 큰 손으로 나를 때리신 아버지는 씩씩거리며 계셨다가 이내 엄마에게 방을 구해주라고 하신 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지켜보던 엄마도 체념한 듯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홀로 거실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들만 가득했고 독립을 원하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다. 또한 미용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해보고 싶어서 손톱을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일아트 학원에 다녀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옷가게도 차려보고 한 번은 운동에 또 꽂혀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했죠.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은 한 번씩 다 해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 다르게 활동하며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며 즐겼어요. 그러나 그런 신나는 놀이는 제 인생에서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오셨는데 그때마다 다시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에 가자고 설득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공부 따위 하지 않겠다며 엄마께서 허락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놀기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지루해졌어요. 노는 동안에는 다음이 없는 것처럼 즐겁게 불타오르며 놀았지만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면 너무나 허무했어요. 평생 즐기며 놀던 친구들도 속을 알 수 없었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였고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었죠.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자 이제는 이러한 삶을 그만두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모두 끊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삶을 살았죠. 그러던 중에 친구가 라운지 바를 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부탁했어요.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술 판매는 경험이 없었지만 그 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에 동의하고 한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오픈 준비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집을 차리기 위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되어서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듯 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는 꾸준히 화를 띠었던 저였기 때문에 술집을 폐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결심을 굳게 하고 제대로 오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했다고요. 돈을 많이 썼고요. 가게를 오픈하고 잘 홍보해 손님이 밀려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되었는데 덕분인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게 놀러 오지 못하니까 다들 가게에 왔죠. 완전히 우리 아지트가 되어 붐비는데 신나게 일했어요. 어느 날 만난 1호 남자는 제 동갑이었고 가게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가끔 얘기를 나누면 꽤 재밌는 친구였어요. 위트 있고 호감이 갔으며 키도 크고 마음에 들었어요. 가게에 와서는 우리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바에서만 저와 함께 앉았어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빠서 자리를 비워도 저만 보면서 계속 기다렸죠. 저도 여자인데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신경이 왜 안 쓰일까요? 저도 호감을 갖고 있다면 완전히 100%겠지요. 얼마 후 그 남자가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나쁘지 않아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사귀면서 제가 가게에 매여 있으니까 많이 도와줬어요. 밖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거의 데이트를 했죠. 어쩌다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할 때면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제가 좋아서 죽겠다는 그런 친구였어요. 우리 결혼할래? 뭐 이제 겨우 100일 됐는데 나 뭘 보고 결혼하자는 거야? 그냥 너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진심이야. 당연하지. 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가 내가 좋다고 말할 때 기분이 좋았어. 그때 내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지만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었는데 나는 술집 사장이 되어 있었고 어느 한 남자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 사람은 내 배경도 모르고 이력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단지 나 자체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였어. 그 점이 나는 마음에 들었고 충동적으로 결혼하기로 했어. 부모님께 얘기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반항심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은 스몰 웨딩으로 결혼하자고 했고 그 친구도 좋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양가에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추진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함하시겠죠? 저런 딸이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네, 제가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죄책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만으로 철없이 행동을 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알아봤더니 그 자식이 양다리를 걸렸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너밖에 없다.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라 해놓고 고등학생과 사귀고 있더라고요. 모텔에서 나오다가 제게 딱 걸렸는데 멱살을 잡혔죠. 야, 너 지금 어디서 나오냐? 너 여기 웬일이야? 웬일? 얘는 누구야? 같이 잤냐? 그게 아니고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누구세요? 여자친구. 간땡이가 부었구나. 너 나는 이 인간이랑 결혼할 여자다. 왜? 뭐라고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오빠, 지금 양다리 걸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아,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킴 몰라. 딱 보니,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네. 그렇지, 넌 고등학생이지. 고등학생 아니거든. 맞아. 야, 여기 와서 나랑 경찰서 가자.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내 손을 놓치고 화났는데도 모텔에서 같이 나간 여자를 그대로 두고 그러니 화가 나서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도 나를 슬쩍 뛰더니 도망을 했어. 둘 다 그렇게 도망가는 걸 보고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그날 가게로 돌아와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일이 제 손에 열리지 않았어. 결국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잡아들여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지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잠시 정신이 놓였나 봐. 미안해. 미성년자와 노는 행동을 하고서 내게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자 내가 가차없이 뺨을 때렸어요. 맞으면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제대로 이야기해봐. 너 내가 아직도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너를 돈을 빼앗으려고 다가간 거 맞아.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라고? 너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다는데 정말이라니 참으로 끔찍해.
나는 진짜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 맞은데도 계속 헛소리를 해서 한 번 더 때렸어요.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잡히면 넌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 내가 경찰청에 아는 형사가 있다고 했지. 수갑 차기 싫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빨리 꺼져. 지원아, 고마워. 허울은 멀쩡한 게 얼마나 병신처럼 행동하던지 키갑도 못하고 굽실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에 콩깍지가 싹 벗겨지더라고요. 참 우스운 게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이 어찌나 다르게 보이던지. 결혼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착한 면을 알게 되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남자 1호에게 배신을 당한 후 한동안 가게 일에만 전념했다. 가게는 술집이어서 마셔 그러한 남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결심을 했고 단호하게 자제했다. 어린 나이에 술집 사장이 되면서 눈여겨보고 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후 손님이 줄어들었기에 가게를 넘겼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계속 그 일을 해도 되지만 30이 다가오니 생각이 바뀌어서 밤새 일하는 것이 아닌 보통의 직업을 생각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삶을 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가게를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동안 뒹굴거리며 지내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들어가지 말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져주는 척하고 집에 들어갔죠. 그동안 엄마를 속이는 게 재미있었지만 그것도 시들해졌고 뭔가 남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공부라 그런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원래 내가 공부를 해야 했는데 엄마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답니다. 책을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좋아했었어요. 성적을 잘 받으면 입이 귀까지 오르게요. 걸려서 자식이 자라면 당연히 좋지 않을 것 없는데 부모가 어딨어? 알겠어요.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니까 걱정 말고 방에서 나가주세요. 공부해야 해요. 이제 사람 되어 가는가 보다. 내가 사람처럼 살아볼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런지 예전에 그 뾰족뾰족했던 성질들이 다 사라졌어. 엄마랑 편하게 대화하는 게 얼마만큼인지 엄마는 방을 나가면서 씁쓸해 보였는데 아마 웃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마음을 많이 고생시켰죠.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래도 왕년에는 학교에서 이름을 꽤 알려졌잖아요. 가닥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마침내 저 역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합격한 날,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시던 아버지까지 일찍 오셔서 오랜만에 저희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와는 여전히 말 몇 마디를 나누진 않았지만 즐겁게 저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세 식구였어요. 그때 엄마께서 대학에 가도록 권하셔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다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을 때 소개팅을 해봤는데 상대방이 저와 잘 맞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남자 2호였죠. 첫 만남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느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안정을 느끼게 했고 믿음을 줬어요. 우리는 연애를 시작한 후 1년 정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가 30을 넘었을 때 결혼이 적당하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도 드렸어요. 아버지는 솔직히 직장인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의 선택을 인정해 주셨고 상견례도 무리 없이 진행했어요. 아버지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성형외과 의사이지만 높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고집스러우십니다. 결혼 전에 약혼식을 올리자고 하셔서
가족들이 조용히 모여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아름답게 차려입고 인사를 나눠주고 있을 때 식당 문이 활짝 열려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 될 남자에게 뛰어들어 아이를 품에 안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은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며 말했고 그 남자가 야, 여긴 왜 왔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의 부모님을 보면서 이미 그 여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원맨쇼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녀를 둔 채 나랑 결혼해 달라고 한 거였어요. 도둑놈 같은 놈. 사기꾼이자 미친놈. 머리 좀 식히고 말해. 너처럼 가만히 있다면 어떨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이 미친놈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말리는 거야. 우리 오빠한테 왜 그러니 손 놔. 너는 물러나도 화를 푸는 거겠지. 지연아, 그만해. 이제 가자. 무슨 일이냐? 종로 집안과 맞닿을 뻔했다. 차라리 다행이야. 어서 가자, 엄마. 이렇게 누가 속는다고 그만하고 가자. 처음부터 우리와 잘 맞지 않았어. 아버지와 엄마도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어. 문이 열리지 않아서 방방 뛰었지만 얼마 못 가서 엄마에게 손을 잡혀 그곳을 나왔어요. 한 대 더 때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도 화가 불타오르네요. 세상에 애가 있다니.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것은 나도 이해해요. 나이도 있으니 연애 한 번쯤은 해봤겠죠. 그런데 애도 있는 상태에서 제게 결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차라리 자기 자식을 낳아준 여자랑 결혼을 하지 왜 제게 하자고 하냐고요? 제가 어릴 때 공황으로 인해 부모님의 속을 태웠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남에게 해코지는 절대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퍼주면 퍼줬지 남의 것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타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인간과 파혼을 했어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집에 와서 저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마음이면 발로 차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말리셔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집안의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기에 두 번째로 파혼을 결심했어요. 두 번이나 남자에게 배신당한 후로는 남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어요. 결혼 생각은 없고 평생 혼자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마음이 안 잡혀서 그때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에 파묻혀 살았잖아요.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나니 그나마 공부할 때가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드디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니까요. 늦었다기보다 한참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거뜬히 대학에 합격하고 20살짜리 새내기들과 정말 재밌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또래는 없었지만 나이가 주는 여유라고나 할까요? 압박감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그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동기들과 재밌게 추억을 만들며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공부를 하면서 한결 표정도 더 좋아졌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남아도 동화가 된 것 같아 세상이 밝게 보였죠.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원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목표로 공부했어요.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야겠다고 결심하고 한눈 팔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나를 좋아한다면 만나보자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집중했죠. 대학원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논문을 완성하고 학위를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기나긴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엄마와 아버지도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공부를 하는 저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셨고 좋아하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보통 애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범한 일을 잘 알아요.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저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꼈어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우연히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교수님의 제자로 인해 같이 모임을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공부를 늦게 시작한 것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시작했다고 하던데 박사가 될 때까지 바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네요. 아니에요.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했죠. 그나저나 이렇게 예쁘신데 아직 솔로라니 놀랐어요. 연애하고 할 일 다 하면서 공부는 언제 하실 건가요? 이제 끝났으니 연애해봐야겠죠. 혹시 후보에 저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연애하고 싶어서요. 모임 때마다 말을 많이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묵묵히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평소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제 마음에 든다는 말을 돌려줘서 깜짝 놀랐어요. 머리도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운이 좋게도 교수 임용이 되지 않았어요. 기회가 오면 어떤 교수라도 능력이 있다고 했고 그 교수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간 강사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 학위를 받지 않아서 내세울 게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날 호의를 비치면서 꾸준히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인사말 위주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상대가 좋아 보여서 호응해 주었더니 만남이 이어지다가 상대가 저를 정말로 좋아해 주었어요. 결국은 헤어지긴 했지만 저도 몇 번 연애를 해봤거든요. 만난 사람들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연령의 차이 때문인지 적당한 무게감도 있는 것 같았고 대화할 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고요. 배려심도 있어서 같이 있으면 매너가 참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점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됐고 이번에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장 해제하고 저도 그에게 속절없이 빠져들었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두 번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이번에는 믿어도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이 지방에 계셔서 차로 2시간 가까이 가야 했어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준비하고 예쁘게 하고 찾아간데 첫인상이 매우 중요했어요. 어머니는 풍채가 아주 좋으신 분이셨고 마치 곰이 앉아있는 것처럼 위압감이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호리호리한 체격인 그분과 모자지간이라는 것을 간파해 정말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머님을 보면서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의 아들이면 몰래 숨긴 자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무뚝뚝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안 하시더라도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이후로 우리는 제 부모님께 인사를 갔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분을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곧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이후 상견례도 무사히 치르고 결혼식 준비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도 찾고 혼수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도 선택하며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어요. 저도 스스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엄마는 훈수로 눈물을 글썽이셨죠. 엄마, 왜 울고 그래? 몰라, 그냥 눈물이 나서 내가 결혼한다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고 그동안 많이 고생했어. 우리 때문에 엄마가 욕심이 과했어. 그때 정말 미안해. 아니야, 안 그랬어. 내가 더 잘 아는데 너도 힘들었잖아. 우리 때문에 엄마가 욕심이 과했어. 그때 정말 미안해. 지연아. 아니야, 나 잘 되라고 하신 건데. 그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알아.
우리 꼬맹이 지연이가 다 컸네. 어른이야. 내일 모레 나도 40인데. 맞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싸우지 말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나 시집가도 집에 매일 갈 거야. 그제 자주 놀러와.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때려치운 이후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때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40을 앞둔 나이에 이제서야 엄마의 눈물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처럼 속 썩여서 흘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앞두고 흐르는 눈물인데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엄마 웃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라면 저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패물을 직접 맞춰주고 싶다고 오신 거였죠. 어머님이 해주고 싶다 하시니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나갔고 그 사람은 강의가 있어서 동행을 못하고 어머님과 둘이서 주얼리샵으로 이동했어요. 준비는 다 돼가니 내 어머님 가구랑 가전들 다 결제해서 다음 달에 들어갈 거예요. 살림들도 다 주문해놨고요. 그렇구나. 내가 멀리 있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나저나 너 살 좀 빠진 것 같아. 드레스를 입을 때마다 좀 관리를 했는데 티가 나잖아. 안 그래도 빼짝 말랐는데 뭘 더 빼야 한다면 나 이렇게 말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표정이 없으신 분이라 다가가기는 어려웠지만 대화를 해보면 보통의 어머님들과 같았어요. 손가락에 커다란 금반지와 두꺼운 금팔찌, 목에 있는 번쩍번쩍한 목걸이들이 눈에 띄었지만 보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늘 전화가 자주 울리면서 통화하실 때가 많았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서 그러려니 하였고 옷도 연배에 비해 화려하게 입으셨는데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그런 복장으로 오셨고 이상한 것은 없었어요.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제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어머님도 지방에 오시기 위해 기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했죠. 도착지로 향하던 택시를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던 스포츠카가 들이박았어요.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것을 몰랐고 앞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는 큰 소리와 함께 몸이 날렸고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택시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택시를 탑승하자마자 저는 안전벨트를 착용했기 때문에 차가 뒤집힐 때 그냥 매달려서 괜찮았는데 어머님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해달라고 했지만 불편하다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가 뒤집히면서요. 구르시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어요. 어머님은 통증이 있는지 신음소리가 들려오다가 곧 정신을 잃으셨고요.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도착했어요. 곧 저와 어머님은 구조되었는데 정신이 있는 저와 달리 어머님은 계속해서 의식을 잃은 채로 계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고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즉시 어머님의 치료를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의학 용어로 대화를 하며 진행했는데요. 귀에 들리지 않아서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지 무서웠어요. 저도 다리를 접질러 제대로 서지 못했지만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어머님의 어깨에 출혈이 있다며 티셔츠를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는데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경악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이 있었고 어머니 티셔츠가 벗겨지는데 뽀얀 속셈이 드러나야 할 곳에 무시무시한 문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작지 않은 크기의 온몸에 그려진 문신들은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그림들이었어요. 뱀,
악마, 칼, 등등. 빨간색과 파란색이 물들어 있어서 더 무섭게 보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으로 놀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바로 연락을 했었는데 급히 온 것 같았고, 그 뒤로 함께 나타난 한 덩치 큰 남자들이 시커먼 정장을 입고 우르르 들어와 어머님을 둘러쌌어요. 누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시지 마시고 저쪽에 계세요. 지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누님은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너 돌팔이 아니야? 자꾸 이러시면 치료 못 합니다. 너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앉은 채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물었죠.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도 이미 그 문신을 봤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어머님을 누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한 건데요. 그게 있잖아. 어머님이 하는 사업이 어디예요? 대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엄마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도 냈어요. 어떻게 그런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사람들이 따라다니나요? 제대로 말 안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 사람을 모욕했어요. 돈을 휘둘러대는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몸에 그려진 문신도 상당히 허세스러웠고, 거기다 오락부락한 사람들까지 붙어 다니는 게 정말 보기 싫었어요. 작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지만 조폭 같은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이미 상황을 직감하고 제가 실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발뺌을 하더니 결국 이실 일이었고 그 동네 조폭들과 돈 거래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놀라서 차분하고 조용한 그 사람의 모습과 조폭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친 곳을 치료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떴는데 너무 놀라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서 이끌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멍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고 조폭과 관련된 시댁을 눈 딱 감고 결혼해야 하는 건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집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지인이 연락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시겠죠? 네,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정말 미안한데 아마 그 친구가 지연 씨에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네, 놀라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인이 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전과자라는 거예요. 사기 전과랄까,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보석금으로 불구속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말을 못했어요. 완전 범죄 집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말도 안 하고 속이려 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니 더 고민할 것 없이 바로 파혼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바로 말씀드리고 그 인간을 만나 확인했어요. 제가 그의 전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더군요. 저에게 알릴 생각도 애초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게 밝혀지자 알아서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2번은 난리를 치면서 헤어졌지만 더 그럴 힘도 남지 않아 그냥 조용히 헤어졌어요. 그렇게 남자 3호와 끝을 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했지만 한동안 의욕 없이 집에만 있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더군요. 차라리 부모님이 짝짓기를 해주시는 남자를 만나서 조용히 살아가는 게 더 맞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분이 이렇게나 없다니 저는 이렇구나 하고요. 말고 이런 일 당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TV에는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이 아니겠나요? 왜 자꾸 꼬이기만 하는지.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아야만 할 팔자인가 봐요.
저는 요즘 반려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시작했는데 엄마가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평생 자기랑 같이 살아요. 요즘은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아하는 강아지랑 평생 살아도 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 정도 되면 제 팔자의 남자는 없는 것 같죠? 의견들 주시면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